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입니다. IT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생명주기 비용 중 60%가 사실 이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실제 활용 기간을 늘리고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프트웨어의 이 유지 관리가 잘 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할 필요도 없고 고객사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비용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지 보수를 잘하는 것도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의 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공정에 사용되는 비용들, 개발 이후에 사용되는 이런 비용들로는 사실 이 유지 보수가 아주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 뭐 1년 개발을 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보통 첫 1년간, 뭐 첫 몇 개월간은 유지 보수, 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새로 재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그때 사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의 라이프 사클의 마지막 단계로 이 유지 보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생명을 연장시키는 운영 중심의 작업 단계이고요. 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의 수정, 원래 요구를 정정하거나 수행력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작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소프트웨어가 이 고객의 이 납기가 되었는데 납품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결함, 그다음에 뭐 성능의 문제, 그리고 뭐 변화된 환경, 뭐 입력 값들이나 뭐 이런 게 바뀌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모두를 하는 공학적 작업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의 목적은 그게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과 하자 보수에 있습니다. 뭐 성능 개선은 소프트웨어를 뭐 이렇게 오픈했는데 우리가 테스트를 실제로 뭐 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뭐 만 명을 접속시켜서 실제 환경처럼 실제 사용자처럼 해보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리 테스트하지 못한 성능의 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의 목적으로는 크게 어, 이 개발 및 유지 전체 예산에서 기존 개발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현격히 증가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잡화가 되면 이 복잡화에 대해서 문서화 등의 관리 업무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이런 관리 업무를 줄일 수 있게 그리고 개발 기간에 비해 사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개발은 뭐 1년 했다 한들 사용은 뭐 10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관리가 사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이 관리 기간, 사용 기간에 이 소프트웨어를 접근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용역 개발보다 패키지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서 유지 보수 부분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개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용역으로 맡겨서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한다기보다는 어떤 기성품, 패키지로 된 기성품을 사와서 기성품을 활용하는 내 각 시스템에 맞게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런 개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유지 보수 부분이 실제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이 요구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지 않고 패키지만 가져다가 팔고 패키지에 대한 유지 보수 그래서 프론트엔드들만 만들어 주는 그런 개발들이
개발 아닌 개발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잘 만들어진 패키지가 있다면 개발 부분 손대지 않고 그 패키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이나 그 프론트엔드나 백엔드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 정도만 우리가 손을 봐서 사용하는 그런 개발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지, 우선 사유에 의한 보수, 뭐 수정에 대한 실제 수정 요구 사항이 발생해서 필요로 한 거, 아니면 적응, 데이터 환경에는 인프라가 이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이 변했거나 원래 이 사용하던 시스템이 아니라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야 된다. 적응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화. 그래서 뭐 실제 이 기능들을 추가로 고객이 요 기능 더 추가해 주세요. 요 화면을 더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비용을 지불하고 뭐 그럴 때 이런 완전화 유지 보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간에 따라서 이런 진행 과정의 시간에 따라서 계획, 이미 계획된 주기적인 유지보수, 그리고 예방 유지보수, 예방 차원에서의 유지보수, 그다음에 응급. 그래서 유지보수 사후 승인에 이 갑자기 생긴 이런 응급 유지보수도 있을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데이터나 프로그램에 대한 보수, 아니면 문서들의 이 상단의 어떤 기능들이 변화되면서 문서를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시스템, 이 환경이나 인프라를 유지 보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내부에 있는 어떤 인프라가 변경이 되어서 뭐 IP 대역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 어떤 위치를 옮긴다. 뭐 시스템 자체를 한번 다 뜯었다가 다시 조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유지 보수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모두 근데 고객사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와 관련된 절차를 할 때는 보통은 이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절차나 이런 매뉴얼, 그리고 열정의 매뉴얼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문서들이 보통은 제공되는데요. 이 절차를 뭐 간단하게 탑식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이 현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일단 우리가 뭐 유지 보수를 하려면 지금의 이 소프트웨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또 외부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은 나의 소프트웨어를 알았다면 요구사항, 유지보수 요청을 어떻게 왔는 거냐. 이게 정기적인 유지보수이냐, 아니면 갑자기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로 한 것이냐,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 범위를 파악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기능인데 생각보다 그 기능을 수정했을 때 다른 서브 시스템이나 다른 함수들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변경을 할 때는 이런 영향을 파악하고 영향에 따라서 적절한 이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로 하는 값들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이는 3.14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이 고객이 나는 더 정확한 파일을 쓰고 싶다. 그래서 3.14를 3.141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파일을 3.14에 3.141호로 바꿨을 때 다른 곳에서는 계산값에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지 보통 뭐 이런 수의 그냥 좀 더 정밀한 표현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지 다음날 이렇게 시스템을 켰다고 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봤을 때 어제까지는 결과값이 이거였는데 오늘 결과값이 다르다. 이거 그냥 문제가 된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영향 범위 파악을 했고 이거는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연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게 미리 영향의 범위들을 파악해 두면 좋죠. 그리고 영향 범위 파악이 됐다면 실제 이제 테스트하고 유지 보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분석이 이 현 시스템의 영향을 이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활동인데요. 이 영향 범위 파악은 기존의 이 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유지보수 용이성을 이미 확보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용이해질 수도 있고 예전과 같이 엄청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용이성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난이도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 용이성, 수정 용이성, 시험 용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이 특성에 따라서 용이성들을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실제 이제 테스트 및 유지보수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분석 활동, 표준 및 지침, 설계 활동, 구현, 보조 분석, 이와 같은 유지보수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활동별 주체를 보게 되면 뭐 IEEE의 뭐 이렇게 유지봉사를 하는 조직에 대한 정의도 해두었는데요. 유지보수 활동별 주체로 봤을 때는 요청은 사용자 혹은 고객이 주게 됩니다. 고객이 사용자가 실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용자가 이게 문제가 있다 유지보수 요청을 하거나 고객 우리한테 이제 수요 분석을 했던 이 고객이 이런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이런 기능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줄 수도 있고요. 분석은 이제 이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이 분석자가 이 유지보수는 어떤 유형이고 심각도는 어떻고 내용을 분석하고 영향도를 분석해서 유지도 우선순위 분석까지 해서 분석자가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유지보수 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뭐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그런 이제 책임자들이 승인을 해주면 그때 유지보수 담당자, 보통 뭐 개발자라든지 엔지니어들이 가서 이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게 유지보수 조직의 활동별로 나눈 구성입니다. 또 뭐 유지보수 조직 자체의 유형으로는 뭐 직업 단위, 개발자, 분석자, 기획자 이렇게 뭐 직업 작업에 대한 이런 그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뭐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뭐 카카오에도 밑에 카카오 티도 있고 뭐 카카오 맵도 있고 뭐 여러 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잖아요. 각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또 나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명 주기에 따라서 개발 레벨에서는 개발 이후에 뭐 시범 운행 단계에서는 실제 개발자들이 가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 이후에 생명 주기에서는 유지보수 전문 이 담당자가 간다든지 이렇게 유지보수 활동의 구성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요새 뭐 많이들 접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오픈 AI 같은 경우, 그죠? 여러분들 요새 많이 이야기되는 챗GPT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고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꼭 이 소프트웨어 자체로 어떤 영리 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배포하거나 아니면 이게 에듀케이션용이나 연구용으로는 무료인데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유료로 해서 이 교육이나 연구 분야에서는 이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작은 소프트웨어, 재사용 가능한 작은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만들게끔 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뭐 연구나 교육에서 만들어진 소스를 예, 아니면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사용을 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그쪽에서 수익 모델을
보는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 비용이 없으며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서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복제,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980년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지적 대상권 및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사용, 수정 등의 제한을 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의 어떤 이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비용,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좀 대형의 어떤 집단들이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반대로 이런 소프트웨어 제한을 가는를 반대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또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는 뭐 이런 단체들도 생겼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FSF의 이 소프트웨어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의 의미로 이 우리가 어떤 연구 목적의 코드를 만들었을 때는 그 연구 목적의 코드를 공유해야지 더 좋은 어떤 연구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사상을 추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의 이 인증을 담당하는 OSI라고 해서 오픈소스 이니티에이티브라는 곳이 결정되면서 여기에서 이 기준으로 OSI 인증 마크를 붙여서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OSI의 어떤 그 규약을 따른다라고 해서 인증 마크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치의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들, PHP, MySQL, 하둡, 오픈스택, 뭐 개발 도구로는 이클립스나 GDB, 뭐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들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고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라는 정의는 앞에서 말한 이 OSI나 이런 이제 규정을 하는 이 협회에서 만든 룰인데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오픈 소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조건을 범위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게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라이선스입니다. 만약에 이 라이선스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위반하면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노래 같은 것도 이제 저작권 침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노래나 뭐 논문 이런 거에 그런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이 상황까지 가고요. 그래서 이 라이선스들은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GPL, LGPL, BSD, MPL과 같이 오픈소스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선스들이 만들어져 있고 어떤 이 라이선스들은 뭐 나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의 코드는 건드리지 말고 내 코드를 객체로 만들어 쓰거나 함수로 만들어 쓰고 내 코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하는 라이선스도 있고요. 다양한 이 라이선스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로는 라이선스 분류를 이해하기 전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에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내부에도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의무사항 적용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연구 목적으로 나만 가져다가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나의 어떤 연구 결과 정도로만 사용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외부에 배포하거나 어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에 이 의무사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에 맞춰서 외부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뒤에 추가로 붙게 되고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무료 이용 가능, 배포 허용 가능, 소스코드 취득 가능, 소스코드 수정 가능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며
2차 저작물의 재공개 의무. 그래서 내 소스를 가지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내용을 특정적 소프트웨어 결합 가능한 각 라이선스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는 GFL이면서 GFL은 독점적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쓸 거면 요 그대로 독립적으로만 쓰고 GPL에서는 독점 소프트웨어 코드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이 해당 독점 소프트웨어도 공개해야 하므로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GPL 같은 경우는 이걸 결합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내 코드를 가지고 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거면 그 프로그램도 그대로 공개해라.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다 공개해라. 라는 라이센스이고요. 그래서 이런 각 라이센스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연구 목적이나 내가 뭐 테스트 한다든지 이 뭐 내부에서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회사에서나 어떤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어떤 네, 시스템에서 사용한다면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GPL, GNU GPL이라 하는데 General Public License 2.0.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 소프트웨어 재단 앞에서 말하는 이 FSF에서 만들고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비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좀 엄격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걸 세팅해놓고 쓰는 사람들도 많죠. 뭐 그냥 뭐 제일 강력하다고 하니까 뭐 이거 하면 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못 쓰겠지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 주스사항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저작권 표시, 내가 GPL 2.0이라 했으니까 GPL 2.0의 저작권 표시와 GPL에 의한 배포와 GPL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져다 쓴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누군가 공개한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GPL에 의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 코드를, GPL이 쓰여진 코드를 하나라도 쓰면 그 소스 코드 전체는 GPL을 붙여서 소스 코드를 전체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에 따라 이용한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이 GPL을 붙여놓고 사용하면 이 사용자한테는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GPL 3.0입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2.0이랑 비슷하지만 3.0에서는 DRM이라고 해서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인데 요 기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특허 문제 뭐 특허와 관련된 이제 소송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규정들도 좀 이제 명확히 생겼겠죠. 그리고 뭐 양립성 문제 뭐 GPL을 가지고 있는데 뭐 GPL을 또 GPL 코드가 GPL 코드를 또 가져왔을 때 어디다 이 GPL을 공개를 해야 되냐 그리고 뭐 GPL 소스 코드를 추가적으로 이 배포하는 경우에 내가 직접적으로 제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함께 배포한다면 해당 소스에는 이 설치 정보를 같이 주고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DRM 관련해서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은 포기한다. 그래서 특허에 관련해서 원래 소스 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기가 기여한 부분, 그죠? 원본 코드에서 수정해서 자기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특징들이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LGPL 같은 경우는 리즈 제네럴 퍼블릭 라이센스인데요. 일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 앞선 이 라이센스 대비해서
소스코드 공개 정도를 다소 완화한 형태입니다. GPL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전체 공개를 해야 되는데, LGPL 같은 경우는 LGPL 라이브러리의 응용 프로그램을 링크 시킬 경우에는 공개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링크 시켜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링크 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보자면 은행에 보안 설치 프로그램 설치할 때 다 하나씩 다 따로 설치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물론 그러면 이제 용량이 커지겠지만 한 번에 딱 설치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왜 이 은행 요새 뭐 통합 설치 뭐 이런 프로그램 받아도 하나 설치하고 뭐 다음 누르고 종료하고 또 하나 설치하고 다음 누르고 종료하고 각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합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링크만 시켜줘서 만들어뒀기 때문에 그걸 아예 통합시켜서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중에 아마 몇몇 프로그램들이 저는 LGPL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써서 아마 뭐 암호화나 복구화 같은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오픈소스로 많이 구현되어 있거든요. 암호화 복구화 방법 자체는 이미 기술로 정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 코드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예제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오픈소스 이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BSD인데요. BSD도 좀 대표적인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데요. BSD 라이선스 형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서비스 자체가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 소프트웨어들이고, 이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대가 자체가 미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때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주도에서 어떤 오픈소스를 용역해서 제작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돈을 주고 제작을 했는데 그건 이제 정부 것이니까요. 정부에서 그러면 이건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고 이건 그냥 모든 미국인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공개한 것이고요.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는 마찬가지로 저작권 표시를 해야 되고 보증 책임. 그러니까 이 기존의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증 책임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수정 프로그램이나 소스 공개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으로 이 BSD 라이센스 코드들을 그냥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 아파치 라이센스는 아파치 웹서버가 유명한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간단한 웹서버들 구현할 때 이 아파치 웹서버를 많이 구현해서 사용하실 건데, 이 아파치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모든 소프트웨어 적용되는 라이센스로 이 BSD 라이센스와 거의 비슷한데요. 그리고 뭐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이 아파치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치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상표에다가 아파치를 붙이면 안 됩니다. 아파치를 붙일 수 있는 건 진짜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것만 아파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다라는 것이고요. 뭐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배포할 때의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합해서 GPL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수정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아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으로 이 아파치 코드, 아파치 서버 코드들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MPL인데요.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 위해 개발된 라이선스로 공개할 소스 코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제공한 것입니다. 뭐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들어보셨죠? 요즘 세대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안 써보셨을까요? 그 전에 있었던 브라우저입니다. 사실 윈도우 초창기에는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거의 양대 브라우저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완전 사라진 이 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할 때 사용됐던 라이선스인데, 뭐 NPL의 코드 자체의 수정 부분은 다시 NPL에 배포할 필요가 없지만, 필요하지만, 그죠? NPL 코드 자체를 건드리는 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코드에 결합해서 EMPL 코드는 그대로 두고 다른 코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작성할 때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NPL 코드를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에다 그냥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NPL 코드 자체를 예, 수정하는 것만 어, 명시해서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NPL 코드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이고요. 이런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개발 업체들에서 쓰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 명확히 어떤 내가 해야 할 프로그램들은 이게 기존 코드의 수정이 필요한지, 기존 코드의 수정이 필요 없는지, 그냥 뭐 링크만도 사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그 웹상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코드들은 그중에서 이제 수정 재개발 가능한 코드들은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해당 코드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최신 기술 정보, 문제점 같은 것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지난번에 뭐 자바에 좀 취약점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훨씬 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이제 오픈 포맷이나 프로토콜들을 쓰기 때문에 다른 이 프로토콜이나 다른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 연동성이 보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이런 좀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독점 프로그램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 단점으로는 상용 프로그램에 비해 어떤 체계적인 문서를 갖고 있지 못한 단점이 있고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웹상에서 자유롭게 개발되는 특징으로 개발 로드맵 자체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들을 구현해 두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발 로드맵들도 잘 파악해 보고요. 지금 이런 기능들이 완벽하게 제공된 것인지, 내가 이걸 상용 프로그램에 써도 되는 수준의 로드맵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아니면 언제쯤 완성되는지, 내가 테스트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어, 배포되기 전에 완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이 일반적으로 이 특허에 대한 사용력, 그래서 내 소프트웨어를 특허권으로 아니면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보통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동향에 대해서는 앞쪽에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라서요. 간단하게 제가 기능 이나 언어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통합 개발 환경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런 이클립스 이런 툴 대신에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LM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의 개발부터 성능 관리, 뭐 테스트, 운영까지 다 통합해서
사용하는 개발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 기술의 동향으로 보자면 뭐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뭐 타입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도 이제 오라클에 넘어가면서 아주 버전들이 자꾸 많이 바뀌고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틀린 같은 경우는 이 자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 안드로이드 자체가 이 자바와 분쟁, 구글이 자바의 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자꾸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있다 보니까 어, 넷빈즈 그 젯브레인을 개발한 요 코틀린이라는 언어가 있는데요. 코틀린도 뭐 거의 자바 베이스긴 한데 안드로이드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뭐 스위프트는 뭐 맥 기반의 뭐 아시겠죠? 맥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때 조금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툴이고요. 뭐 앵글러는 뭐 웹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최근 이제 웹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웹 개발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뭐 리액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웹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를 활용해서 뭐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리액트 JS를 통해서 웹 프론트엔드에 구현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이고요.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JS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은 버전의 모바일 버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높은 해상도가 보통 필요가 없잖아요. 해상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프론트엔드 그리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고요.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들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단위로 나누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아키텍처들도 등장을 하고 최근에는 이 도커 운영체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운영체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이런 도커라는 컨테이너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두고 컨테이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실행시키는 이런 도커 시스템들도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 첫 번째 영역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 시간에는 접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접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도 있으실 건데요. 게시판에 문의 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 넘어가서 데이터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거의 4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역만 잘 이해하셔도 한 30%까지의 점수는 충분히 따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뭐 별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